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데복스 분야 신입 지원자의 면접 질문과 답변 예시입니다. 이게 마치 기술 면접 현장을 살짝 엿보는 느낌인데요. 핵심 개념들이 실제 경험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단순히 정보를 요약하는 걸 넘어서요. 야멜의 함정부터 모니터링의 중요성까지 이 데복스의 기초로 이루는 개념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이 좀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좀 복잡할 수 있는 기술 이야기들 핵심만 쏙쏙 뽑아서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네. 그 자료를 보니까요. 이론적인 지식이 실제 문제 해결 능력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참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신입 지원자인데도 직접 부딪혀본 경험이나 앞으로 뭘 더 배우고 싶다는 그런 학습 계획까지 답변에 녹아 있어서요. 데브옵스 분야에 이제 막 들어오셨거나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이 개념들이 사실 왜 중요하고 또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맥락을 오늘 함께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질문이 상당히 강렬해요. 야멜 파일에서 탭 사용이 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인가라는 건데요. 표현이 좀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지원자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좀 수긍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야멜은 정말 실수가 잦은 부분이긴 하죠. 네, 답변 내용을 보니까요. 야물은 구조를 나타낼 때 들여쓰기를 쓰는데 이걸 반드시 스페이스, 그러니까 공백으로만 해야 한다는 거죠. 탭을 쓰면 문법 오류가 나거나 뭐랄까 환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어서 의도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 지원자가 실제로 개인 프로젝트에서 쿠버네티스 배포 설정 파일 있잖아요. 거기 실수로 탭을 썼던 경험이 있다고 해요. 아, 쿠버네티스 야밀에서요. 그거 정말 치명적일 수 있죠. 네, 그 결과로 큐버네티스 어플라이 명령을 실행했더니 뭐 mapping values are not allowed here 이런 식으로 원인을 바로 알기 어려운 그런 모호한 오류 메시지만 뜨고 리소스 생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원인 찾느라 꽤 시간을 보내고 결국 이게 탭 문제구나 하고 공백으로 다 바꾼 뒤에야 해결됐다고 하네요. 이런 어떻게 보면 사소한 실수가 실제 서비스 배포 실패나 시스템 다운타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사형급 범죄라는 좀 농담 섞인 경고가 나오는 거겠죠. 아, 저도 진짜 예전에 비슷한 실수 때문에 반나절 그냥 날린 기억이 나네요. 정말 공감됩니다. 네.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보면 야멜에서 왜 이렇게까지 공백만을 고집하는가 하는 점인데요. 야멜이 추구하는 게 사람이 읽기 쉬운 데이터 형식이잖아요. 들여쓰기를 통해서 데이터 간의 계층 구조, 예를 들어 이 설정값 아래에 어떤 하위 설정값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탭 문자는 아시다시피 보는 환경, 에디터나 터미널에 따라서 이게 두 칸으로 보일 때도 있고 네 칸, 여덟 칸 이렇게 너비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만약에 탭이랑 공백을 막 섞어 쓴다거나 탭 너비가 일정하지 않다면 야멜 파서, 그러니까 해석기가 구조를 완전히 잘못 이해할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들여쓰기는 무조건 공백 써라. 이런 규칙을 강제하는 겁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단순히 쓰지 말아라가 아니라 환경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한 거였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원자가 언급한 것처럼 코드 리뷰할 때 동료가 좀 봐주거나 아니면 CI 파이프라인 단계에서 자동으로 탭 문제를 검사하는 린터 같은 도구를 돌리는 거예요. 혹은 코드를 커밋하기 전에 자동으로 검사하고 수정해주는 프리커밋 톡 같은 걸 활용하는 게 이런 실수를 사전에 방지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단순히 규칙만 아는 게 아니라 실수를 시스템적으로 막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데브옵스 문화에도 더 맞는 접근 방식이죠.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원리를 이해하고 시스템으로 예방하는 것. 답변 마지막에 이 지원자가 혹시 조직에서는 야멜 관련해서 장애 경험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걸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정책이나 사용하는 도구가 있는지 이렇게 되묻는 부분도 참 인상 깊었어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걸 넘어서 진짜 현장의 노하우를 배우려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보이더라고요.
네, 확실히 배우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는 질문이죠. 문제를 겪고 해결하는 경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바탕으로 더 나은 예방책은 없을까? 우리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방법은 뭘까? 이렇게 고민하고 질문하는 자세가 성장에 정말 큰 밑거름이 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프로메테우스 같은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TSDB 이야기인데요. 왜 모니터링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회하는데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MS라고 하죠. 이것보다 TSDB가 더 효율적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모니터링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니까요. 네, 답변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TSDB는 이름 그대로 시계열 데이터, 즉 시간에 따라 계속 기록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데 특별히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죠. 반면에 RDBMS는 은행 거래 기록처럼 데이터의 정합성이 아주 중요하고 복잡한 관계를 가진 데이터를 다루거나 ACID 트랜잭션 보장이 필요할 때 강점이 있고요. TSDB는 모니터링 데이터처럼 정말 엄청난 양으로 꾸준히 쌓이는 데이터 특성에 딱 맞춰서 타임스탬프 플러스 값 플러스 레이블, 데이터 설명 태그 이런 구조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특정 기간의 데이터를 빠르게 조회하거나 집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입니다. 프로메티우스를 예로 들면 서버 이름이라든지 서비스 종류, 데이터 센터 위치 같은 이런 레이버를 기준으로 원하는 매트릭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필터링하고 그룹으로 묶어서 집계할 수 있다고 하죠. 예를 들면 A 데이터 센터에 있는 웹서버들 CPU 사용률 평균 좀 내줘 이런 걸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쿼리 언어도 SQL 대신에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프롬QL이라는 걸 써서요. 이동평균이나 변화율, 예측 같은 복잡한 계산도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요. RDBMS에서 SQL로 하려면 훨씬 복잡해질 수 있겠죠. 네, 그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TSDB의 효율성은 결국 데이터 모델과 저장 방식, 그리고 쿼리 엔진 최적화에서 나옵니다. TSDB는 데이터가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들어온다는 특성을 아주 잘 활용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압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 값이랑 똑같거나 변화가 별로 없으면 전체 값을 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 차이값만 기록하는 델타 압축 같은 기법을 쓰거든요. 이러면 저장 공간을 정말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시간 범위의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가져올 수 있도록 시계열 데이터에 최적화된 인덱싱 전략을 사용하고요. RDBMS로도 물론 시계열 데이터를 저장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모니터링 환경처럼 막 초당 수만 개, 수십만 개씩 매트릭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는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이때 RDBMS는 저장 공간 부담도 크고 쿼리 성능도 점점 떨어지는 문제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TSDB는 바로 이런 대규모 시계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루려고 태어난 거죠. 결국 시스템 운영 비용이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아하, 압축 방식이나 인덱싱 전략 자체가 다르군요. 이 지원자도 직접 도커 환경에서 프로메티우스랑 포스트그레스이랑요. RDBMS 예시로 네, 맞아요. 포스트그레스를 각각 설치해서 똑같은 매트릭 데이터를 넣고 조회하는 테스트를 해봤다고 하네요. 근데 그 결과가 프로메티우스가 훨씬 적은 자원을 쓰면서도 데이터 조회나 집계 속도가 월등히 빨랐다고 합니다. 프롬QL의 강력한 집계 기능이랑 데이터 압축률에 정말 감탄했다 이런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확실히 와닿더라고요. 이론으로만 아는 거랑 직접 해보는 건 정말 다르죠. 그렇죠. 직접 부딪혀보는 경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지원다가 프롬QL의 다양한 집계 함수랑 RDBMS의 일반적인 집계 쿼리의 성능 차이를 직접 비교 실습해보고 싶다. 이런 심화 학습 계획까지 언급한 걸 보면요. 단순히 지식을 아는 걸 넘어서 진짜 깊이 파고들려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론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실제 성능 특성이나 운영할 때 생기는 미묘한 차이점 같은 것들을 몸으로 익히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번은 쉘 스크립트 작성 경험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쉘 스크립트가 데브옵스 엔지니어 업무에서 얼마나 기본적이면서도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지를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반복적인 작업 자동화하는 데는 진짜 필수 도구잖아요. 네,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이 지원자의 경험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실용적인 스크립트를 직접 만들어서 써봤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매일 특정 시간에 서버 로그 파일을 압축해서 백업 서버로 보내고 너무 오래된 백업 파일은 자동으로 지우는 스크립트. 또 다른 예로는 주기적으로 서버 디스크 사용량을 체크해서 예를 들어 80% 같은 정해진 기준치를 넘으면 관리자한테 메일로 경고 알림 보내는 스크립트. 이런 것들이요. 이런 스크립트들을 또 크론탑이라고 하죠. 리눅스에서 주기적인 작업 실행 도와주는 도구. 거기에 등록해서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설정까지 했다고 하니까 정말 실제 운영 환경에서 유용하게 쓸 법한 그런 예시들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 잘 되진 않았겠죠. 스크립트 짜면서 명령어 사용법을 잘못 알았다거나 파일 접근 권한 문제 같은 걸로 실패도 겪었지만 그럴 때마다 스택 오버플로어 같은 커뮤니티나 공식 매뉴얼 찾아보고 에코나 셋-X 같은 걸로 변수 값이나 실행 과정을 직접 찍어보면서 디버깅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는 과정도 이야기했어요. 단순히 스크립트 짤 줄 안다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까지 보여주는 답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쉘 스크립트는 종종 여러 데브옵스 도구나 프로세스들을 이렇게 연결하고 조율하는 글루 같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Git 저장소에 코드가 푸시되면 쉘 스크립트가 그걸 딱 감지해서 자동으로 빌드를 돌리고 빌드가 성공하면 테스트 환경에 배포하고 간단한 상태 확인 스크립트 돌려서 그 결과를 슬랙 같은 메신저로 알리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개별 도구들은 각자 기능이 있지만 이것들을 엮어서 하나의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를 만드는데 쉘 스크립트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원자가 된 로그 백업이나 디스크 모니터링 예시도 시스템 안정성 확보라는 중요한 운영 활동이랑 바로 연결되고요. 이런 작지만 꾸준한 자동화들이 쌓이면 운영 부담을 정말 크게 줄여주고 엔지니어는 좀 더 창의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문제에 집중할 시간을 벌게 되는 겁니다. 일리가 있네요. 매주 반복해야 하는 귀찮은 작업들 스크립트로 만들어두면 진짜 큰 도움이 되죠. 한편으로는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복잡한 데이터 처리나 여러 작업을 동시에 실행하는 병렬 처리, 아니면 스크립트 실행 중에 특정 신호, 시그널을 받았을 때 정리 작업을 수행하는 트랩 같은 고급 기능들은 아직 경험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자신의 현재 역량 수준을 명확히 알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배워보고 싶다. 아니면 실무에서 자주 쓰는 유용한 쉘 스크립트 패턴이나 구조 같은 게 있다면 조언을 구하고 싶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도 보여줬고요. 네. 자신의 강점과 함께 부족한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또 배우려는 열린 자세를 보이는 건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쉘 스크립트는 언뜻 보면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깊이 파고들면 운영체제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고 잘만 활용하면 생산성을 정말 극대화할 수 있는 강력하면서도 아주 기본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SSH, Secure Shell 프로토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격 서버에 안전하게 접속하고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표준 기술이죠. 서버 관리하시거나 클라우드 환경 다루시는 분들은 아마 매일 쓰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없으면 안 되는 기술이죠. 네, 자료에 나온 설명을 보면 SSH의 핵심 기능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 내용을 암호화해서 중간에서 누가 엿듣거나 데이터를 바꾸는 걸 막는 데 있다는 거죠. 안전한 터널을 만드는 셈인데요. 그런데 접속 자체를 인증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사용자 이름이랑 비밀번호 입력하는 방식, 다른 하나는 공개키 기반 인증 방식. 근데 이 키 기반 인증 방식이 일반적으로 더 안전하고 알려져 있죠. 네, 훨씬 안전하죠. 키 기반 인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접속하려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예를 들어 제 노트북에서 SSH 키젠 같은 명령어로 한 쌍의 키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개인 키랑 공개 키의 한 쌍이죠. 개인 키는 말 그대로 나만 안전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비밀 열쇠고 공개 키는 외부에 알려줘도 괜찮은 자물쇠 같은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접속하려는 원격 서버에는 이 공개 키의 내용만 미리 복사해서 특정 파일, 보통 .ssh authorized keys 이 파일에 등록을 해둡니다.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SSH 접속을 시도하면 서버는 클라이언트한테 네가 진짜 이 공개키 주인이면 네가 가진 개인 키로 이 메시지에 서명해서 보내봐. 약간 이런 식으로 도전을 던지는 거죠.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개인 키를 써서 이 도전에 응답하고 서버는 미리 받아둔 공개 키를 사용해서 이 응답이 유효한지, 즉 해당 개인 키랑 공개 키가 정말 한 쌍에 맞는지 수학적으로 검증합니다. 이게 성공하면 비밀번호 입력 없이 바로 안전하게 로그인이 되는 방식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왜 이 키 기반 인증 방식이 비밀번호 방식보다 더 안전하다고 할까요? 단순히 편리해서만은 아닐 텐데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인증 과정에서 비밀번호 자체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밀번호 방식은 아무리 전송 구간을 암호화한다고 해도요. 만약 비밀번호가 너무 짧거나 유추하기 쉬운 패턴이라면 무차별 대입 공격, 브루트 포스 어택 있잖아요. 가능한 모든 조합을 시도해보는 공격, 혹은 사전 공격이라고 흔히 쓰는 단어 목록을 이용하는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SSH 키는 보통 2048비트나 4096비트처럼 매우 길고 복잡한 암호학적인 문자열이라서요. 이걸 무차별 대입으로 알아내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개인 키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안전한 곳에 딱 저장되어 있고 네트워크로 전송될 일이 없으니까요. 아, 비밀번호 자체가 네트워크를 안 타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지원자가 언급했듯이 자동화 스크립트, 예를 들어 배포 스크립트 같은 거에서 다른 서버에 접속해야 할 때 비밀번호를 스크립트 파일 안에 그냥 적어두는 건 정말 위험한 보안 관행이거든요. 하지만 키 기반 인증을 쓰면 개인 키 파일만 안전하게 잘 관리하면 비밀번호 노출 없이 자동화된 접속이 가능해지니까 CI/CD 파이프라인 같은 자동화 환경 구축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비밀번호 유출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면서 자동화에도 훨씬 안전하고 편리하다. 장점이 아주 명확하네요. 이 지원자 역시 직접 개인용 가상 서버, VPS라고 하죠. 그걸 운영하면서 SSH 키를 만들고 서버에 공개 키 등록해서 비밀번호 없이 접속하는 경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또 GitHub 같은 Git 원격 저장소에 코드 푸시할 때도 SSH 키 인증 방식을 써봤다고 하고요. 역시 직접 해보는 것만큼 확실한 학습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해봐야 알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관리해야 할 서버 수가 많아지면 일일이 키 복사하고 관리하는 게 좀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이럴 때 SSH 에이전트 같은 도구로 개인 키를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하거나 Ansible 같은 구성 관리 도구로 여러 서버의 공개 키를 쫙 배포하는 방법. 혹은 네트워크 연결이 좀 불안정할 때도 접속을 유지해주는 머시 같은 도구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이런 학습 의지도 보였고요.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는 보안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SSH 키를 교체하는 정책이 있는지, 아니면 특정 사용자나 IP에서만 접속을 허용하는 접근 제어 정책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모습에서 단순한 기술 사용법을 넘어서 실제 운영 환경에서의 보안과 효율성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키 관리는 SSH 보안의 정말 핵심 중 하나입니다. 개인 키가 유출되면 그 키로 접근 가능한 모든 시스템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키는 반드시 암호화해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고요. 또 보안 정책상 주기적으로 키를 교체, 로테이션을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혹시 유출이 의심되는 키는 즉시 서버의 Authorized Keys 파일에서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Ansible 같은 도구를 쓰면 이런 키 배포, 삭제, 관리 작업을 여러 서버에 걸쳐서 자동화할 수 있어서 관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죠. 이런 실무적인 측면까지 관심을 보이는 건 정말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주제인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요?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필수 활동이죠. 그렇죠. 눈과 귀 같은 존재죠. 네. 자료에 따르면 모니터링은 시스템이나 서비스의 현재 상태, 성능 변화, 그리고 잠재적인 장애 징후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꾸준히 관찰하고 수집하고 분석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서버의 CPU 사용률, 메모리 잔량, 디스크 I/O, 네트워크 트래픽 같은 시스템 레벨의 지표부터 시작해서 웹서버의 초당 요청 처리 수, 애플리케이션 응답 시간, 분포, 데이터베이스 쿼리 실행 시간, 에러로그 발생 빈도, 이런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와 로그 데이터를 계속 주시하는 거죠. 마치 자동차 운전자가 속도계나 연료계, 엔진 온도 경고 등 같은 계기판을 보면서 운전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비유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현재 상태를 보는 것을 넘어서요. 바로 사전 예방과 대응에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장애가 발생해서 서비스가 멈춘 뒤에 시스템 죽었네? 하고 알아차리는 그런 소극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시스템의 평상시 상태,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이 어떤지를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 우리 웹서비스 평균 응답 시간이 한 100ms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500ms, 1초 이렇게 점점 느려지는 추세를 보인다. 또는 디스크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해서 이거 며칠 뒤면 100% 되겠는데? 하고 예측된다면 이런 비정상적인 변화나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모니터링의 진짜 가치입니다. 이걸 통해서 서비스 중단을 예방하고 또 회사랑 고객 간에 약속된 서비스 수준 협약, SLA라고 하죠. 이걸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제가 터진 후에 허둥지둥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 효율적이고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도 당연히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지원자의 개인 웹 프로젝트 경험이 아주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은데요. 업타임 로봇이라는 외부 모니터링 서비스랑 그라파나라는 시각화 도구를 연동해서 자신의 웹사이트 상태를 모니터링했다고 해요. 업타임 로봇은 설정된 주기에 따라 외부에서 웹사이트 URL로 접속 시도해서 사이트가 잘 살아있는지 확인해주고 문제 생기면 알림 보내주는 서비스고, 그라파나는 프로미테우스나 인플럭스DB 같은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 저장된 매트릭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기 좋은 그래프나 대시보드로 만들어주는 아주 인기 있는 오픈소스 도구잖아요. 네, 그라파나는 정말 많이 쓰이죠. 이 지원자는 그라파나를 통해서 서버의 CPU 사용량 같은 시스템 지표랑 웹사이트 응답 시간 같은 성능 지표를 시각화하고 특정 기준치를 넘으면 알림을 받도록 설정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어느 날 갑자기 웹사이트로 들어오는 트래픽이 확 늘었을 때 응답 시간이 느려지고 CPU 사용량이 치솟는 걸 대시보드를 통해서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미리 서버 사양을 좀 높인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해서 서비스 중단 없이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하네요. 만약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었다면 사용자들이 사이트 너무 느려요 하고 불만을 터뜨리거나 아예 접속이 안 된 후에야 뒤늦게 문제를 파악했을 수도 있겠죠. 모니터링 중요하다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이런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훨씬 와닿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 프로젝트라도 이렇게 직접 모니터링을 구축하고 운영해보는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적절하고 좋은 경험 사례네요. 모니터링은 단순히 도구를 설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지표를 수집하고 봐야 우리 서비스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 또 어떤 기준으로 경고를 설정해야 쓸데없는 알림은 줄이면서 진짜 문제는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수집된 그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서 의미 있는 통찰, 인사이트를 얻고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갈 것인가 하는 것들은 지속적인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영역이거든요. 지원자가 ELK 스택, 엘라스틱서치, 로그스탯이 키바나, 주로 로그 분석에 쓰이죠. 이나 데이터도그 같은 상용 사스 모니터링 솔루션, 그리고 프로메티우스를 활용한 좀 더 복잡하고 규모 있는 시스템 구축, 활용법을 배우고 싶다고 언급한 점, 그리고 실제 모니터링 경고 덕분에 장애를 예방했던 구체적인 사례나 효과적인 대시보드를 만드는 칩 같은 게 있다면 듣고 싶다고 질문하는 모습에서 이런 고민과 학습 의지를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데브옵스 신입 면접 질문과 답변 예시라는 자료를 통해서요. 야멜 사용할 때 주의할 점과 그 이유, 또 대규모 모니터링 데이터 처리에 TSDB가 왜 더 효율적인지,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쉘 스크립트의 실용성, SSHK 기반 인증을 통한 안전한 원격 접속 방법의 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 운영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모니터링의 중요성과 실제 적용 사례까지 여러 핵심적인 기술 개념들을 실제 경험과 연결지어서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 개념들 하나하나가 결국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데브옵스 환경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중요한 톱니바퀴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네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다룬 개별 기술들은 사실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요. 데브옵스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예를 들어 시스템과 서비스의 안정성 향상, 운용 효율성 증대, 더 빠르고 안정적인 배포, 그리고 강력한 보안 확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서 시너지를 냅니다.
예물 설정의 작은 실수가 큰 배포 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고, 모니터링이 부실하면 문제 해결 시간을 지연시켜서 서비스 안정성을 해칠 수 있고요. 자동화 스크립트가 없으면 엔지니어의 귀중한 시간을 반복 작업에 낭비하게 만들죠.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현재 여러분이 학습하거나 실제 경험하고 있는 분야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또 어떤 부분을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룬 기술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분야들, 예를 들어 설정 관리 YAML, 시계열 데이터 처리 TSDB, 자동화 스크립트 쉘 스크립트, 보안 접속 SSH, 시스템 모니터링 중에서 앞으로 한 2, 3년 안에 인공지능 AI의 발전이나 아니면 새로운 도구의 등장으로 인해서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미래를 준비하는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